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소비자 행동과 심리 5월 18일 10주차 강의를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날씨 때문인지 목소리가 조금 허스키하고 하는데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벌써 이제 10주차 강의를 시작하는데 이미 저희는 중간고사를 지나서 반환점을 이제 훨씬 지나왔습니다. 이제 종착점을 향해서 우리가 그 페달을 밟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제가 매 차수마다 리뷰한 것은 여러분의 학습 패턴을 좀 바꿔드리려고 제가 리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 하나의 속셈이자 의의입니다. 과거 조선시대 때 과거 시험을 볼 때 우리의 선비들은 부단히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외우려고 노력했다는 게 뭐죠? 계속 반복적으로 읽고 또 읽고 해가지고 그걸 장기 기억 속으로 저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장기 기억 속은 오래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게 망각으로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뇌라고 하는 기억 구조가 굉장히 섬세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 기억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보존하고 있다 그러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그게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선입선출은 아니지만 자극에 의한 강도에 따라서 이 장기 기억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럼 이미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안에 저장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 운용기억, 다시 말씀드렸으니 단기 기억으로 인출하는데 또 힘들 수가 있습니다. 저 밑에 들어있으면 이게 어떻게 바로 인출이 되겠어요? 그래서 옛날 선비들은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눈을 활용하고 입을 활용하고 귀를 활용하고 정말 오감을 활용해서 그것을 저장을 했죠.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리뷰를 계속하는 것도 우리가 공부에 있어서 해법이 뭐입니까? 반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반복학습. 다만 그 목표를 향해서 정확한 방향 설정을 하고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접근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우리한테는 그런 게 이미 주어져 있어요. 이미 우리가 교재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교재를 지으신 분들은 수십 년 동안 거기에서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나름대로 최고가 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재 확실히 한 곳만 잡아가지고 꾸준히 반복 학습을 하면 그 학습은 여러분들이 마스터한 겁니다. 그래서 공부는 그렇게 해야만이 내 지식이 되고, 내 지식이란 게 뭐죠?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쓰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가 어려서 저희 아버님께서 약주를 좋아하셨는데, 죄송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좋아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글로 배워서 댓글로도 풀어먹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댓글로 배워서도 말글 이상으로 풀어먹는 사람이 있더라. 우리 옛날 시골에 나이가 비슷한 두 분의 형들이 계셨어요. 근데 한 형은 서울에 있는 인서울 대학교까지 나와가지고 고시 공부한다고 무척 고생하셨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조그만 공기업으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한 분은 정말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소 키우면서 책을 보던 사람인데 독학을 해가지고 서울시청 공무원으로 들어가셨어요. 이 두 사람을 아버님이 비교한 거예요. 댓글로 배워서도 말글 이상 풀어먹고 말글로 배워서도 댓글로도 못 풀어먹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걸 생각하면
장기 저장해서 인출할 수 있는 운용 기억화 해가지고 활용을 해야 그게 내 재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부하는 법을 한번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매 차수마다 제가 리뷰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공부한다면 여러분들이 향후 바라는 목표가 정해져 있으면 그 책 한 권을 딱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것만 열심히 반복 학습하게 되면 여러분 소기의 성과를 분명히 달성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한 과목을 완전히 마스터하면은 다른 과목도 쉽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제가 직장에서도 모든 걸 인류하려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능력도 그렇지만 환경도 그렇게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를 정해서 1등을 하면 다른 것도 1등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그 하나로 인해서 프라이드가 올라가 가지고 다른 것 하는 데 대해서 꿀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부분이 전체를 좌우할 수 있다고도 생각한 사람이에요. 전체는 다소 미흡할지 몰라도 부분의 하나를 1등을 하게 되면 전체의 1등과 동일한 심리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그에 대한 결과도 엄청나다는 것을 제가 직장 생활을 통해서 실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소비자 행동과 심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심리를 정확히 파악해서 정말 여러분의 학창 생활에 좋은 어떤 나침반 내지는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매번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번 9주차에 제가 강의 진행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소비자 행동 개관 1부에 대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2부 소비자 행동의 내적 영향 요인, 지각 과정이 어떻게 됐고, 지각이 뭐고 감각이 뭐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 그 다음에 이제 태도 개선과 라이프 스타일, 여기에 대해서 소비자 행동의 내적 영향 요인에 대해서 정말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귀가 닳도록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소비자 의사결정에서 우리가 9주차에 소비자 동기와 관여조를 전주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를 했죠. 그래서 10주차 또 이게 연관된 사안이기 때문에 9주차 강의 내용을 간단하게 여러분과 복습을 하고서 10주차 강의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9주차에 저희가 이제 그 소비자 동기와 관여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했죠. 거기에서 이제 1절 동기에 대해서 제가 좀 장황하게 많이 설명했죠. 동기는 뭐냐? 욕심과도 같은 거예요. 야심과도 같은 거죠. 그 다음에 근성이 있는 걸 바로 이 동기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이게 동기가. 그럼 욕구가 왜 생길까요? 목표가 있을 때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동기와 목표는 거의 일직선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기는 학문적인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배우는 데 있어서 실생활에 있어서도 이 동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동기는 욕구와 같다. 그래서 현실과 이상의 차이, 가진 것과 못 가진 것의 차이,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내 마음속의 심적 작용이다, 이게. 그게 동기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동기가 이제 학습과 인지적 경험을 통해 가지고 습득된 내적, 인지적 요소, 감각적 요소, 경험, 이런 걸 다 활용을 해서 이제 행동으로 가는 거죠. 행동함으로 인해서 뭐가 생겨요? 바로 결과, 목표물이 달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기는 인간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 중요한 거다. 근데 동기는 뭐가 있냐? 본원적 욕구와 구체적 욕구가 있다고 그랬죠. 본원적 욕구는 이 선천적 욕구. 어떻게 보면 이제 밥 먹는다든가 뭐 이런 것, 음식, 물 이런 것, 생물학적 욕구, 생리적 욕구. 이게 이제 선천적 욕구죠.
그 다음에 후천적 욕구는 뭡니까? 애정 받을 수 있고 명성, 존중 뭐 이런 게 다 이제 후천적 욕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본원적 욕구에는 선천적 욕구하고 후천적 욕구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원적 욕구를 달성하기 위한 대상을 바라는 거, 원하는 거, 구체적 욕구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고프다 그러면 음식을 찾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배고픔에 대한 본원적 욕구를 가진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한다 했어요? 밥이 생각나고 따뜻한 국이 생각나고 김치가 생각난다. 이게 바로 구체적인 욕구라고 그랬죠. 그래서 동기에는 본원적 욕구와 구체적 욕구가 있다는 거 하고 본원적 욕구에는 선천적 욕구하고 후천적 욕구가 있다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기와 목표 거기에서 동기는 이제 실용적 동기하고 쾌락적 동기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실용적 욕구는 뭐냐? 영양분을 얻기, 음식을 예로 들면 영양분을 얻기 위한 욕구가 바로 실용적 욕구입니다. 근데 이제 쾌락적 욕구는 뭐냐? 맛있게 먹자, 이왕 먹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영양분을 얻기 위한 플러스 맛있게 먹기 위한 게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용적 욕구와 동기와 쾌락적 동기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목표라는 게 이제 골이죠. end state. 최종적으로 내가 바라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기 과정 모델을 보면은 우리가 미충족 욕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동물과 우리 인간이 다른 게 바로 이겁니다. 돼지가 무슨 미충족 욕구가 있겠어요? 주인이 주는 대로 그냥 먹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죠. 이 세상에 생활하면서 내가 고유하게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뭔가 충족하고자 하는 목표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게 달성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면 달성할 수 있지만 옛날 어른들 성현들 말씀에 부는 3대를 못 간다는 게 그거예요. 그건 뭐냐? 미충족 욕구가 없으니까요. 동기부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이미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미충족 욕구를 가지고 태어났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실과 이상 간의 차이가 있도록 만들어 놔서 출발선에 세워놨다 하는 겁니다. 이미 어떤 사람은 정점, 도착점에 도착했다는 사람은 충족 욕구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삶의 의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충족 욕구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현실과 이상의 차이, 가진 것과 없는 것과 갖고 싶은 것, 그 차이.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긴장이 생기는 거죠. 이게 해결하려고 하는 긴장이.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긴장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동인이 생겨요. 동인. 드라이브. 어떻게 드라이브 한다 이거죠. 동기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학습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지과정 경험이라든가 이런 걸 총동원해서 행동에 옮겨가지고 목표를 달성하는. 이게 목표 지향적 행동입니다. 이게. 사람이라면 목표 지향적 인간입니다. 자기 개발서는 어떻게 보면은 목표 지향적 행동을 지향하도록 경험과 지식을 묶어서 여러분이나 저한테 전달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목표가 달성이 되면 긴장이 감소돼서 충족됐기 때문에 긴장이 감소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욕구 충족 사항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의 심리적으로 동기과정 모델에 진행되는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이 동기가 저는 이 공부하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죠? 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생활에 동기가. 그래서 동기의 특성 및 동기 유발을 보면 동기의 특성을 우리 간단히 볼까요? 동기 특성은 직접적으로 관찰은 불가능한 게죠. 이게 다 내적으로 심리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동기는 소비자들 스스로가 인지가 가능한 것. 다시 말해서 의식적 동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무의식적 동기도 있다. 숨은 동기가 있다 이거죠. 히든 모티브스, 숨은 동기. 사실 우리 그런 동기가 다 우리가 의식하겠어요?
극히 일부겠죠. 대부분은 무의식 속에 발로돼 가지고 진화해 보니까 이게 내 무의식 속에서 이런 목표를 향해서 내 긴장 관계를 해소하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달성했구나 하면서 목표가 달성했을 때 씩 한번 웃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복수의 동기. 지금 여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간 내면의 어떤 동기를 말씀드리고, 이 소비자 행동과 심리에 있어서는 복수의 동기를 갖는다. 복수의 동기. 그 다음에 넷째 동기는 강도와 방향성을 지닌다. 강도가 강하면 거기에 대한 관여도는 높을 거고, 그 다음에 방향성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방향일 경우에는 양의 방향성을 지니는 것은 행동을 발생시키는 동기가 더 강화될 거고, 음의 방향성을 지니는 동기는 행동을 억제시키는 동기로 작용되겠죠. 그 다음에 동기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거 뭐 개성과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소비자의 동기도 다 다르다 하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동기가 어떻게 하면 유발될까? 소비자 행동에 있어서 이제 어떤 생리적 유발, 배고프다든가 이런 생리 있고,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유발돼. 예를 들어서 남한테 헌금하는 사람 봤을 때 나도 헌금하고 싶은 거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인지적 유발. 이제 마케팅에서 많이 활용하죠. 새로운 정보를 주고 하게 되면 저것을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 유발. 다른 사람의 영향도 받을 수 있고, 또 경쟁 심리에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개성이라든가 이런 걸 봐가지고 환경적 유발. 그래서 이런 네 가지 동기 유발 요인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기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뭐냐면 동기라는 건 복수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정적인 자원 속에서 대안 선택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대안이 없다면 동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택의 문제다. 레빈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세 가지 기본 갈등 유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접근 대 접근, 접근 대 회피, 그 다음에 회피 대 회피. 접근 대 접근 갈등은 두 가지 대안 선택 중에서 둘 다 좋은데 뭘 선택할까? 그리고 우리 인간은 두 가지를 다 선택하는 묘안을 찾을 수도 있고, 짬짜면처럼.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두 가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할부라든가 이런 새로운 기법을 운용해 가지고 환경적, 한정적 자원을 배분하면서 두 가지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게 접근 갈등이고요. 그 다음에 접근 회피 갈등은 목이 말라서 내가 시원하게 뭘 먹고 싶은데, 맥주를 마시고 싶은데 회피 갈등이 생기는 거죠. 체중이 증가한다든가. 그럴 때 이제 마케터는 저칼로리 맥주를 시장에 출하해서 소비자 니드를 맞추는 거. 그게 이제 접근 회피 갈등이 중요한 사례죠. 그 다음에 이제 회피 갈등은 대안 선택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 둘 다 마음에 안 들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정 측면을 감소시키거나 또는 긍정적 편익을 강화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선택을 한다. 우리 심리 싸움에 있어서 우리 이렇게 동기 간 갈등을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해소하고 있다 하는 거 우리가 공부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다 동기 이론에서 나오는데, 이게 욕구 이론이라고도 하죠.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매슬로우의 하이라키 오브 니즈 해서 욕구 계층 이론, 생한 소존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일반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입증한다는 게 한계가 있고 그런 건 있지만, 또 하나를 성취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후퇴는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 인간 속에는 기본적으로 생리적 욕구부터 자아실현 욕까지 다 함께 포함되어 있다.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가 문제다 하는 의견, 이론도 제시된 바 있죠. 그러나 막론하고 욕구 계층 이론은 모든 동기 이론의 기본이 되고 있다 하는 거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욕구 계층 이론을 좀 보완한 게 이제 맥클랜드란 학자가 욕구 성취 이론을 주장했죠. 거기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권력 욕구,
친교 욕구, 성취 욕구죠. 권력 욕구는 어떻게 보면 자아 관련 욕구하고도 유사하죠. 네. 그래서 그런 권력 욕구가 높은 사람들이 어떤 상품, 어떤 서비스에 관여도가 깊은가, 이게 마케터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권력 욕구가 낮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권력 욕구가 낮기 때문에 작은 수의 대안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제시한 게 좋겠죠. 그러니까 권력 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또 사실적인 정보를 덜 고려하죠. 왜? 본인이 이미 자기 개인적으로 그런 권력 욕구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잘 관리해서 권력 욕구가 있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접근할 건가 하는 게 이제 소비자 행동 마케터들의 중요한 역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친교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뭐냐면 이제 중고 집단의 기준이나 규범 뭐 이런 걸 중시한 사람들이죠. 또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마케터가 충분히 거기에 소구되는 그런 마케팅 포인트를 가지고 접근하면 소비자를 내 고객으로 충분히 삼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성취 욕구라고 했는데 이건 자아 관련 욕구하고도 같습니다. 책임감이 있는 거죠. 책임감.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동기 유발과 관련된 이론은 세 가지가 있어요. 동인 이론이 있고 기대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장 이론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히 설명드리면 동인 이론은 본능, 감정 이것과 유사한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만 가지고 설명하는 게 너무 심플하잖아요. 근데 이제 기대 이론이 나와요. 기대 이론은 뭐냐면 인지적인 판단을 통해서 그 판단의 결과가 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게 뭐냐면 동인 이론에 있어 피곤하면 자야 되죠. 근데 기대 이론에는 피곤하면 자지 않고 공부를 해요. 왜냐하면 피곤하지만 잠을 안 잠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내 학업 성취도가 높기 때문에 나는 잠자는 것을 희생하겠다. 이게 바로 기대 이론입니다. 맞죠? 단계적으로 갑니다. 또 장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도 레빈 모레이가 했는데 이건 뭐냐면 환경적인 특성도 중요하다 이거죠. 이런 감정이라든가 기대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과의 작용이 중요하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인간과 환경과의 함수이고 이때 인간과 환경은 심리적 환경을 나타내는 생활 공간을 구성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환경적 요인도 아주 중요하다. 이 세 가지가 아주 핵심 이론이에요. 여기서 막 분기되고 뭐 하지 이걸 벗어난 특별한 이론은 지금까지 없어요. 그래서 동인 이론과 기대 이론, 그 다음에 장 이론 이 세 가지 우리 동기 분야의 중요 핵심 이론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기 조사 방법을 제가 설명해요. 동기 조사 방법은 세 가지 말씀드렸죠. 투영법하고 심층 면접법하고 그 다음에 단어 연상법. 근데 문제는 동기 조사 방법은 이게 정성적 분석이기 때문에 타당성 문제, validity, 신뢰성 문제, reliability 이게 아주 충분히 구축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이걸 조사한 사람들이 전문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투영법은 투사법이라고 하죠. 우리가 직접 질문하면 제대로 답을 안 하는데 A라는 사람인데 이런 상황인데 어떨까? 그러면 그 사람 마치 그 사람 감정이 이입 속에 들어간 것처럼 해가지고 얘기를 잘하잖아요. 그게 뭐냐? 바로 내 감정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핵심적인 소비자 포인트가 뭔지, 소비자 심리가 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소비자 동기를 파악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심층 면접법은 대표적인 이제 표적 집단 면접법입니다. 이건 뭐 기업에서도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이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뭐냐면 이제 포커스 그룹 인터뷰잉이라 해가지고 6명의 10명 정도를 한 그룹으로 만들어가지고 주제를 줍니다. 자연스럽게 얘기하도록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리더는 그런 방향의 주제의 흐름이 벗어나지 않도록만 조정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하지만 의도성을 표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기업에 필요한 인재가 정해놓은 인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는지를 판단해 가지고 선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심층 면접법이 동기 조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단어 연상법, 이건 문장 완성법, 그 다음에 스토리 완성법. 이것도 이제 그런 문장이나 문장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스토리를 완성한 사람들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거죠.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다 투영법과 심층 면접법, 단어 연상법을 한 이유는 뭐냐면요. 동기조사를 하면 개인적인 동기를 잘 표출을 안 해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뭔가 타당성하고 신뢰성을 높여주기 위한 방안의 이 조사 방법이 이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관여도죠, 관여도. 그래서 이제 동기하고 관여도는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동기는 내가 관심 있는 거예요. 내가. 동기는 내가. 근데 관여도는 그러니까 바로 내가 뭘 할까 하는 데 동기고, 관여도는 내가 어떻게 어떤 부분에 내가 중요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게 이제 관여도죠. 내가 갖고자 하는 중요도, 이게 이제 관여도입니다. 그래서 동기와 관여도는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관여도가 낮는데 동기가 높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동기가 높으면 그 항목에 대한 관여도도 높겠죠. 네. 그래서 소비자 관여도의 개념에 있어서 관여도는 인볼브먼트입니다. 관심. 그래서 관련 정도는 내가 관련 정도. 그렇죠? 그 다음에 중요 정도는 얼마나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이제 자원과 시간을 투자함에 있어서 내 관심도가 어느 정도고 얼마만큼 되는가 하는 게 이제 관여도입니다. 그러니까 관여도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관여도는 이제 세 가지 낮은 수준이 있고요. 보통 수준이 있고 높은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관여도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마케터들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관여도의 대상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상품과 관련해서는 상품군, 뭐 상품 속성, 뭐 브랜드 이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활동과 이벤트에 대해서는 이제 구매 행동 자체에 대한 어떤 관여도를 비롯해 가지고 운동이라든가 TV 시청 등 다양한 활동과 뭐 이런 프로야구 경기 등 이벤트에 대한 관여도가 또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매체 및 메시지 관련해서는 어떤 매체에 대한 관여도가 높고 낮은가를 파악해서 거기에 제품을 광고를 런칭시켜서 소비자의 관여도를 이용하는 것, 높은 관여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품 관여도의 구성 모델은 우리가 이제 세 가지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째, 소비자 특성이 하나 있고요. 소비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품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상황적 맥락이 있습니다. 근데 관여도는 지속적 관여도가 있고 상황적 관여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속적 관여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상황이 바뀌면 관여도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특성에 대해서는 이제 개인의 욕구라든가 목표, 관심, 이것을 중시해야 된다고 말씀. 상품 관여도의 이제 소비자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상품 특성에는 이제 5가지가 있죠. 유의해야 될 점이. 첫째 이제 재무적 위험.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 위험. 그러니까 효과와 부작용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기능적 위험. 예를 들어서 뭐 이게 고장이 나면 어떨까? 기능상에 또 이게 제대로 기능을 발휘 못하면 어떨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 위험.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옷을 입고 가면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그 다음에 심리적 위험. 한번 먹고 싶은데 초콜릿을 먹으면 살이 찐다? 뭐 이런 위험성.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상품의 특성에 대한 관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상황적 맥락이죠. 내가 처한 상태가 어떠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관여도에 있어서. 이런 세 가지 특성에 따라서 관여도가 낮은 관여도, 보통 관여도, 높은 관여도 이렇게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런 관여도를 내 상품이 고객에게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이게 바로 마케터의 역할이다. 그래서 제가 전번 9주차에 동기와 관여도가 우리 소비자 행동에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개인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판단돼서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주차 리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책을 한번 보면서 반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비로소 우리가 10주차 소비자 의사 결정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특별히 여러분도 소비자고 저도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과 여러분이나 저나 소비자로서 이게 제대로 맞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여러분과 연계시켜 가지고 이게 합당하게 정리가 된 건지, 또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사실을 이 공부하는 과정 속에 터득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 소비자 의사 결정의 전반적인 과정에 있어서는 이미 학문적으로 인정된 그런 모델과 이론과 총합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했구나 하는 걸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의사결정이죠. 결정. 근데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이런 결정의 순간에 항상 직면해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도 있지만 그것도 내가 결정한 거 아닙니까? 또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하죠. 또 결정해놓고 후회한다고도 하죠. 그건 인간의 기본 내면 심리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결정했으면 그게 나의 책임이죠. 그런 거. 그래서 소비자 의사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소비자의 의사결정, 의식의 과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소비자들의 의사결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보면은 소비자 의사결정은 소비 문제와 관련된 의사결정으로서, 그렇죠? 소비 문제와 관련된 의사결정이죠. 특정 상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소비자 의사결정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 의사결정은 한번 보죠. 중요합니다. 이게 문제인식을 해야 됩니다. 문제인식. 그렇죠? 뭐가 구입하려면 내가 필요하느냐? 당장 필요하느냐? 아니면 미래에 또 필요하느냐? 아니면 내가 바꿔야 되느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문제인식.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문제가 인식이 되면 여러분 정보를 탐색하죠. 과거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경험했던 거나 또 그게 부족하다 그러면 새로운 인지적인 작용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상품 정보를 본다든지 정보 탐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보 탐색 결과로서 그 중에 뭘 선택할까? 대안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대안평가 결과에 의해서 하나를 딱 찍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구매를 하는 겁니다. 구매로 끝나는 게 아니죠. 또 왜? 여러분은 소비자로서 또 미래의 소비 행위를 해야 되니까 구매 후에 평가를 하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소비자 의사결정은 보통 이런 방식의 문제인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정보 탐색을 해서 그 다음에 대안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구매를 하고 구매 후 평가를 한다. 이게 이제 소비자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정리된 절차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소비자 의사결정 의의를 한번
볼까요? 의사결정 상황은 사람은 출생 이전부터 소비를 시작해서 심지어 사망 이후에도 소비를 하는 등 소비와 분리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소비 활동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무수히 많은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순간순간이 의사결정입니다. 자는 것부터도 다 의사결정이죠. 잠이 깨는 순간부터 다 순간순간이 의사결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의사결정은 둘 또는 중요합니다. 하나는 의사결정이 아니죠. 둘 또는 그 이상의 대안들 중에서 alternatives, 대안들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행위와 관련된 전반적 행위로서 선택할 수 있는 복수의 대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사결정으로 보지 않는다.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구매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혹은 A 상품과 B 상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직면해 있다면 그 사람은 의사결정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살지 말지 그것도 대안이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둘 중에 뭘 살까? 복수에 대한 중에 그것도 의사결정이라 이겁니다. 반면에 소비자가 선택할 대안들이 없거나 그 다음에 특정한 구매 결정을 하도록 강요된 경우라 한다면 의사결정이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정보 탐색이나 대안평가, 구매평가 과정이 필요 없는 거죠. 이거 의사결정이 아닌 그냥 결정해서 사는 거죠. 예. 결정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냥 집행하는 거죠. 이처럼 소비자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 이걸 뭐냐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것을 이제 홉슨의 선택이라고 해요. 홉슨스 초이스. 예. 홉슨스 초이스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나 이건 이제 우리 소비자 행동과 심리에서는 별로 중요치 않는 거죠. 현실적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구매나 소비 상황이란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오히려 오늘날 구매와 관련해서는 가장 큰 문제 하나는 너무 정보가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택할 대안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이런 기업들은 소비자 행동과 심리를 더 연구하게 되는 거고요. 또 우리 소비자들은 그 사람들이 내놓은 모든 정보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탐색을 잘 해서 내 결정이 훌륭한 결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소비자도 힘들고 기업도 힘들고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기업이 힘들다고 하는 것은 수익률에 직결되지만 소비자가 힘들다고 하는 것은 물론 결정을 잘못한 후에도 되겠지만 더 좋은 결정을 위한 정보 탐색이기 때문에 결코 손해라고는 볼 수 없겠죠. 행복한 고민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선택 대안이 지나치게 많은 것은 뭐냐면 소비자 과잉 선택, 하이퍼 초이스라고 그래요. 이러한 과잉 선택 환경에서 기업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어떤 대안을 선택하는지, 또 선택 대안의 과정은 어떤지, 대안 선택의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굉장히 힘들죠, 요즘. 네. 소비자 의사결정은 제품 사용 및 소비 성향과 소비 상황과 관련된 문제에서 출발해 가지고 구매 행동이라는 일련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 단계는 일반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이건 소비자 행동에서 아주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적 행동에서 지각, 학습, 태도, 그 다음에 뭐 결정, 이런 것, 이것도 중요한 과정이고, 또 우리 의사결정 과정에서 문제인식, 정보 탐색, 대안 평가, 구매 후 평가, 이 5가지 과정은 우리 결코 잊지 말아야 되고, 이 학문의 맥락 속에서 후반기에 계속 이 방향이 유지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인식, 정보 탐색, 대안 평가, 구매 후 평가 이게 중요하다. 이런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겠죠. 우리는 거기서 2절 보면 이제 의사 결정 영향 요인 보면은 소비자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외적 요인과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나누어진다. 보면 외적 요인은 뭐냐면요. 소비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에는 기업의 마케팅 활동, 이게 아주 중요하겠죠. 외적 요인은. 어떻게 보면 광고에 혹해서 우리가 의사결정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가 많죠 또. 그 다음에 기업이 뭡니까? 물건을 만들었으면 판촉 활동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전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판촉 활동. 그 다음에 문화, 중요하죠. 문화. 그 다음에 가족. 가족도 굉장히 의사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거 집단, 기준이 되는 집단, 그 다음에 사회 계층, 이게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기업 마케팅 활동은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이런 문화의 형성이나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중거 집단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을 통해서 바로 소비자한테 자기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의사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외적 요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소비자 행동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이제 내적 요인은 우리가 이제 전반기에서 공부했던 데죠. 지각, 학습, 동기, 뭐 개성, 라이프 스타일, 태도 이런 게 다 이제 내적 요인입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외적 환경과 내적 환경 요인들은 제각각 다를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행동도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소비자들의 행동을 어떤 정형화시키거나 어떤 공식적인 틀에 넣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다. 다만 외적 요인과 내적 영향 요인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2절의 문제인식. 동기가 중요합니다. 이게. 문제인식이라는 건. 자, 문제인식의 발생과 의의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1. 문제인식의 의의. 모든 의사결정의 출발은 문제인식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사실 제품 구매 및 소비와 관련된 문제는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인식, problem recognition은 어떤 사안에 대한 소비자의 실제적 상태, actual status가 뭐냐? state가 어디냐? 실제적 상태와 이와 상응하는 이상적 상태, ideal이거나 또는 desired state, 이상적인 내가 바라는 그런 상태 간에 큰 차이를 지각할 때 비로소 일어나게 된다. 문제인식이. 그래서 이런 문제인식은 실제적 상태와 이상적 상태 간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인식이 일어난다는 거고, 이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거의. 우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이 차이가 존재한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문제를 인식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두 상태 간의 차이가 어떤 수준이나 한계점을 초과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 상태와 이상적 상태 간의 문제에 대한 지각은 다음 8-1 그림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먼저 문제 없음 상태입니다. 그건 실제적 상태와 이상적 상태 간의 차이는 있어요. 근데 그건 인식할 그런 폭이 아니다 이거죠. 이건. 그래서 이건 상관이 없어요. 이건 뭐 문제 없대. 문제인식이 발생하지 않아요. 문제 없어요. 비록 차이는 있지만 큰 문제 없어요. 근데 여기서 봐.
실제적인 상태하고 이상적인 상태에 있어서 이상적인 상태가 평균보다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는 수준으로 올라갔을 때는 바로 이게 뭐냐? 기회인식이 생기는 거죠. 아, 저걸 내가 갖고 싶은데. 어떤 기회에 대한 이상적 상태 문제인식이 높아지는 거죠. 높아지는 거죠. 바라는 바가 높다 이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서 실제적 상태가 너무 낮다. 너무 낮다. 이상적 상태와 비교해서. 그때 이제 필요인식이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게 내가 갖고 싶다.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인식에는 문제가 없음 인식 단계가 있고, 인식이 있고, 그 다음에 기회인식이 있고, 필요인식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인식 단계는 소비자의 내면적 심리작용과 관련이 되는데 특히 소비자의 동기와 관계가 깊다. 그래서 이제 문제인식이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구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동기가 부여되어야 한다. 문제인식에서 끝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동기가 매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정보 탐색으로 들어가고 하는 거죠. 동기부여는 크게 문제의 중요성 및 문제 해결의 요건에 의존하는데 만약 문제의 중요성이 크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 요건이 미충족되면 동기부여는 낮아질 것이다. 내가 저걸 갖고 싶은데 제가 필요한데 그래서 기회인식과 필요인식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걸 구입할 수 있는 돈이 없다. 그러면 문제인식은 낮아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가 낮아지는 거죠. 문제는 인식했다 할지라도 동기부여가 낮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에서 이제 정리해 보면 문제인식 단계는 소비자의 내면 심리작용과 관련이 있다. 다 이런 게 내면 심리작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구매로 이어지려면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동기부여만 가지고는 안 되고 문제의 중요성 및 문제 해결의 내적 외적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바로 동기부여가 올라가서 문제인식을 강화시켜 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